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베체트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체트병은 일단 어떤 특정 질환을 딱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일종의 증후군 개념의 질환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구강궤양, 오연부궤양, 그리고 포도막염 같은 눈 증상, 그리고 피부 증상들을 동반한 만성 전신성 염증성 질환을 의미하는 이름이고요. 이 중에서도 주증상과 부증상을 나누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진단 과정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되고 있는 중이라 이 네 가지 증상을 위주로 한 전신성 염증성 질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증상을 설명드릴 때 사실 제일 좋은 건 진단 기준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동안에 근거가 쌓여서 진단 기준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은데, 이게 1990년대에 나온 게 여기 1990년대가 ISG라고 해서 국제 여기 베체트병 연구 그룹에서 나온 기준이 가장 시작이고요. 2006년에는 또 ICBD라는 곳에서 새로 기준을 만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주로 이 기준을 많이 따르는 편이거든요. 기준들, 증상들을 좀 살펴보면 오큘라 인저, 그러니까 눈 쪽에 침범한 증상들, 그리고 제니털 얼셔레이션, 그러니까 외음부, 남성분들은 고환이나 여성분들은 이제 외음부, 질 같은 곳에 나타나는 궤양, 그리고 구강의 궤양, 재발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일시적으로 한번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피부 질환, 신경학적인 특별한 명백한 증상들, 혈관 증상들, 그리고 가장 오늘도 많이 얘기할 것 중에 이제 패서지 반응이라고 해서 이 피부 반응 중에 과민 반응을 체크하는 검사 방법인데, 요 것들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점수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포인트가 높은 건 그만큼 이 베체트병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낮은 점수들은 특징적이진 않지만 베체트병에 많이 동반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SG 기준으로 보면은 재발성 구강궤양, 생식기궤양, 노응장 등 피부병 네 가지가 메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자가면역 질환들의 특성이 그런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딱 증상 하나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이 병이냐 아니냐를 궁금해 하시는데, 자가면역 질환의 특성 자체가 어떤 하나의 증상보다는 전신성 증상이라는 건데, 면역계의 교란, 그러니까 자가면역 이 메커니즘이 기반이다 보니까 자가면역 기준으로 전신에서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특징적인 걸 좀 묶어놓은 증후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피부 증상, 뭐 결절성 홍반이다, 가시문항염이다, 이것만 딱 가지고 베체트병을 알기는 어렵고, 또 반대로 이거를 베체트병인지 아닌지 다른 질환이라는 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반복적으로 또는 뭐 피곤하면 생긴다 하는 구내염들은 아프타성 구내염인데, 이 증상을 가지고 아프타성 구내염과 베체트성 구내염을 구분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구내염만 가지고 증상을 진단을 한다기보단 반복되는 구내염에 더해서 다른 전신적인 증상들이 동반된다 했을 때 베체트병을 의심할 수 있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구내염을 어떤 구분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내염이 만성적으로 반복한다면 한번 의심은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전신 증상의 동반 여부가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진단 기준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검사 하나만 가지고 진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환이고요. 증상들을 종합해서 전문가가 판단을 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에서 포도막염으로 인한 실명까지도 오는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고요.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이 기본적으로 베체트병의 모든 증상들은 병리 기준을 다 따라가다 보면 기본적으로 혈관염의 특성을 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혈관염이 혈관이 도달하는 부위들에서 다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눈, 그중에서 포도막은 안구를 기준으로 앞쪽 전 포도막과 후포도막 두 부위 모두에서 염증이 많이 나타나고요. 이런 망막 혈관염을 동반하는 눈의 포도막염이 대표적인 베체트병의 증상으로 알려져 있고, 그게 이제 실명을 유발하는 경우도 과거에는 있었고 여전히 요즘에도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워낙 약물들이 많이 발달해서 그 전에 약물들을 통해서 조절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베체트병이 아까 기준으로 봤던 뭐 구강궤양, 외음부궤양, 그리고 포도막염 같은 눈 증상, 피부 증상이 가장 주 증상이라면, 대표 증상이라면 뭐 관절염이나 대장에서 나타나는 장염, 베체트 장염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도 요즘은 이제 부증상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진단 기준의 메인으로 들어가 있는 증상들은 아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 증상을 베체트병으로 연결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지만 베체트병이 명확한 증상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들이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동반되기도 하고, 베체트병에서만 특성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증상들이지만 베체트병에서 많이 발생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베체트병으로 인한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구분하는 게 좀 어렵고요. 실제로 두 가지 질환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아서 저희가 임상에서 보더라도 베체트병부터 진단받고 어떤 치료했던 분들보다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인 줄 알고 치료하다가 이런저런 증상들이 발생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 베치트병도 추가로 진단받는 경우를 저희는 더 많이 보고요. 처음부터 증상들을 조합해서 베치트병을 의심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증성 대장염 장천공 같은 증상들은 베치트 장염이 잘 관리가 안 돼서 악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증상들인데 가장 악화된 형태가 장천공이죠. 장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는 실제로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대에서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대부분 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임상에서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것도 아까 관절염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슷한 특성이 많다면 이 장천공 정확하게 염증성 대장염은 우리가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들 마찬가지로 자가면역 질환인데 이 질환들과도 비슷한 점이 좀 많아서 증상만 가지고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요즘은 여러 진단검사들을 통해서도 사실 내시경적 소견으로는 거의 구분이 되는데 검사만으로는 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이 증상을 가지고 막 분류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이런 증상들이 다 동반할 수 있다 그냥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맥류 부분도 중요해서 동맥류 심부정맥 혈전증이 아까 이야기한 베체트병의 가장 근본 기전은 혈관염, 그러니까 베스큘라이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혈관의 염증으로 인해서 모든 증상들이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베체트병은 저희가 이렇게 임상적으로 환자분들을 보면 의외로 예를 들면 구내염이나 성기궤양, 외음부궤양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드러내기도 특히 외음부궤양은 드러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냥 구내염이 반복되다가 하지정맥류가 심하게 왔다 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베체트병 환자분들을 종종 뵙거든요. 최종적으로 베체트병 진단을 받았는데 그 과정이 혈관염이죠. 혈관염이 특히나 심부정맥, 그러니까 몸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정맥에서 염증 반응이 심화가 돼서 혈액이 막힌다거나 혈류순환이 문제가 생기는 뭐 뇌동맥류 또는 방금처럼 하지정맥류 같은 혈관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베체트병에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악화됐을 때는 제일 사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건 이쪽이죠. 심부정맥에서 염증이 악화돼서 혈전이 생기게 되면 이게 심장을 막거나 어딘가 막게 되면 실제로 바로 사망이 이룰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위험하게 저는 보고 환자분들 중에도 저희가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혈관 상태의 변화를 베체트병 환자분들이 중요하게 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염증성 대장염 증상들인데 그러니까 베체트 장염이라고 부르는 증상들이 악화되면서 위장관에 이제 궤양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냥 흔하게는 이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이야기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과 기본적으로는 증상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장 흔하게는 복통, 설사, 혈변 또는 누공 같은 것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은 뭐 발열 같은 것들이죠. 이게 나타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과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증상만 봤을 때는 구분하기는 어렵고 이제 내시경 소견상에서는 조금 차이는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전체에 조금 더 얇은 형태의 궤양을 유발하고요. 그러니까 점막에 좀 가깝게 두께가 얇은 또는 종주형 궤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거에 비해 베체트 장염은 조금 더 깊이 파여 있고 주변이 좀 융기되어 있는 형태의 궤양을 많이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거는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진단 기준에서도 중요한 검사는 팩터지 검사 이외에는 그나마 유력하게 알려져 있는 게 요 HLA B51이라는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는데요. HLA라는 의미가 우리 인간 백혈구 항원인데 이게 나쁜 유전자가 아니거든요. 나쁜 유전자가 아니라는 의미는 우리한테 이 HLA는 조금 더 익숙한 용어는 MHC 클래스라 그래서 저희한테 좀 면역학적인 관점에서는 HLA라는 이름보다는 MHC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조직 적합복합체 장기 이식이죠. 이식을 하거나 할 때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몸이 그걸 판단하는 요소거든요.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걸 많이 바코드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면역세포들이 어떤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이물질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선별을 해서 때릴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물질을 이 MHC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MHC 클래스라는 걸 가지고 찍어보면서 얘는 살리래 아니래 라는 신호를 보내는 개념인데 이 조직 적합복합체라는 용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조직과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면역학적인 용어로는 면역계가 이게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물질. 그래서 이제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해내는 능력을 하는 유전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유전자가 잘 발현이 되면 누굴 공격할지 말지를 판단하고 또 면역계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조절 신호죠.
이 정도는 때려줘, 이렇게까지는 때리지 말아줘, 살려줘, 이런 신호를 보내는 개념인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게 우리 면역계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물질인 건데, 이게 이 병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HLA-B51이라는 검사가, 유전자 검사가 양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베치트병이라는 건 아니고, 베치트병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 거죠. 유전자가 발현됐다라는 건 어찌됐든 제가 이걸 좀 의학적인 내용은 아니라서 좀 설명하기가 조심스러운데, HLA라는 유전자가 의미하는 건 우리 몸이 이런 항원이 들어왔을 때 싸울 준비를 했었던 경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유전적인 요소가 특히 아시아에서 실크로드, 지중해부터 동아시아까지 이 라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아마 이런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면 어떤 특정 바이러스나 이런 균들의 노출이 많았던 지역에서는 이런 유전자 발현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건데, 들어오는 바이러스들이 비슷하겠죠. 지역이나 기후가 비슷하면 그런 곳에서 나온 바이러스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들과 싸우기에 유리한 물질들을 우리 몸이 많이 적응을 하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이 아주 날카로운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아주 날카로운 칼이라 잘 들어서 그 바이러스를 죽일 땐 좋았는데, 이 칼이 잘못 들기 시작해서 나를 공격하면 이 베체트병이라는 병으로 발생한다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거든요. 이 칼이 날카로운 칼인데 내가 잘못 쥐고 때리면 내가 아파지는 거죠. 그런 물질을 이제 HLA-B51이라는 유전자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제 HLA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카테고리의 이름이고, HLA 안에도 서타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B51이 유독 베체트병 환자분들이 이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아까도 여기 나온 이거죠. HLA-B27 같은 경우는 주로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한테 유전자가 많이 발견이 되고요. 또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한 건 LHA 중에 DQ2, DQ8 두 가지 유전자가 셀리악병이라고 이 글루텐 민감성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서 많이 발현되는 유전자도 다 이 HLA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서, 이 유전자가 마냥 나쁜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이 서타입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건 아닌 게, 어쨌든 그런 외부적 물질의 노출이 많았던 경험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던 분들이 이런 증상을 띠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바이러스나 면역계 반응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는 제 추정입니다. 세균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우리 몸이 예를 들어 선별해서 공격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겠죠. 근데 그 물질들이 하필 이 내 몸의 정상 조직들도 비슷한 특성을 띈다면 그걸 이제 헷갈려하면서 때릴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러스 감염은 좋은 자극은 아니죠, 몸한테는. 근데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고 잘 이겨내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트리거가 될 수는 있는데, 그 원인은 오히려 기저에는 너무 많은 항원에 노출됐던 경험의 마지막이 바이러스 감염이 트리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햇살지 반응도 같은 개념에서 이제 혈관염, 정확하게는 혈관에서 나타나는 과민성 반응을 이 베체트병의 특성이라고 봤을 때, 이 베체트병의 특성을 이용한 검사 방법인 건데, 햇살지 반응은 우리가 이제 바늘로 피부를 찔러봤을 때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후에 그 찔른 부위에서 구진이나 농포 같은 형태의 피부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걸 체크를 하는 검사고요. 이게 이제 베체트병이 꽤 특이도가 높은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는 아니라서 패서지 반응 양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베체트도 아니고요. 또 이게 음성이라고 해서 베체트병을 완전히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현재까지 알려진 검사 방법 중에서는 베체트병이 가장 특이도가 높은 검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기 대처가 안 됐을 때, 증상이 계속 악화되기 시작하면, 혈관염이 심해졌을 때 아까 이야기한 대표적으로 혈전이 심하게 생기기 시작하면 어디나 막혀서 생기는 급성 사망이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동맥류나 혈전, 이제 폐색, 그리고 또는 이게 호흡과 관련된 심장이나 폐 같은 혈관에 이게 막혀버리면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해서 사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또 더 가깝게는 아까 이제 눈 쪽이죠. 시신경을 침범하는 게 악화가 됐을 때는 실명을 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그 정도 증상들. 의외로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보다 보면 베체트병 환자분들이 뇌신경 질환이지, 뇌신경 혈관, 뇌혈관의 이상이 연동이 되면서 치매와 비슷한 증상들이 좀 띠는 경우가 있으세요. 인지 기능의 저하나 감정적인 불안감, 이런 뇌신경계에 관련된 질환들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도 보는데, 이런 분들은 저는 조금 더 치료를 급하게 보고 하는데, 참 어려운 게 이런 분들은 그렇게 불안한 상태이다 보니까 치료 수능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서 빨리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멍한 상태에서 치료에 집중을 못 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서 안타까운 게 많이 있는 게 이 신경계 합병증. 가장 방치됐을 때 위험한 건 직접적으로 아까 장천공도 하나의 예가 되겠죠. 그런 경우가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하면 안 되는 질환이죠.